자, 반갑습니다. 2017년 4월 24일, 4월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5번 눌러주세요. 잘 들리시면 숫자 5번 눌러주세요. 소리 체크하고 아침 시황 시작합니다. 들리시나요? 네, VI방 공개방 소리 체크합니다. 들리시면 숫자 5번. 네, 잘 들리시네요. 자, 오늘 날씨가 아침에 약간 쌀쌀했는데 일교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 비가 온다 그랬나요 방금? 네, 화요일에 비가 오고 주말 되기 전에 금요일날도 약간 좀 흐릴 것 같다 이게 나와주는데, 지난 주말에 제가 출근을 해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출근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놀러 가신 것 같아요. 네, 다들 놀러 가신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아직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놀러 가기 좋은 날씨 있죠. 그런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도 그런 날씨 예어지나 했는데 약간 비가 올 거라고는 얘기가 들려오긴 하네요. 이번 주말에 금요일 정도에 좀 흐린다고 하니까 주말에는 좀 토요일과 일요일 정도에는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주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시황 이슈 시작할게요. 간단히 넘어갔습니다. 딴 얘기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이번 주 마지막 주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 확실하게 수익 만들고요. 지금 조정받은 종목들은 매집해 가서 다음에 또 크게 먹을 종목들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황하면 미증시 먼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증시 전일 종가 어떻게 끝이 났고 왜 이렇게 됐는지라는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전거래일 날 전거래가 아니고 연봉이죠. 연봉 기준 2만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갔다가 약간 윗꼬리가 길어지는 듯한 모습이에요. 조정을 받고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예상이 되는 위치인데, 월봉상 그림 보신다면 역시나 좀 조정이 나옵니다. 두 달간의 음봉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난달에 몸통의 두께가 아주 두껍진 않았지만 일부 있었고,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조금 음봉 형태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내용들은 잠시 뒤에 시황을 유형 마감 보시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 상태 보시게 되면 지금 몇 주 한 달 정도 넘게 한 두 달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 500포인트 부근 정도에서 이평선의 지지라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간 깨도 2만 정도, 2만 전후 다우지수가 2만 포인트 전후 영역에서 지지를 만들어준다라면 다시금 도달림이나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우 일봉 이평 깨긴 했죠. 그런데 여기 2016년도 연말 11월 달 정도에 이평 밑에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증시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오른 이후에 좀 제가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지지라인만 확보된다면 좀 더 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보는 위치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면 다우는 윗골이 길어졌지만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요. 우리나라 증시랑 미증시랑 좀 다르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랑 이제 미증시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코스피를 다우에 비교를 하고 코스닥을 나스닥에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들이 확실하게 나가 있는 것들이 IT 업계 쪽이라거나 이제 벤처 쪽이랑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시총이 상승한다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몰린다 하더라도 다우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업종에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상장을 한 다음에 코스닥에서 좀 시총이 모인다거나 인기를 끈다 그러면 코스피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우 나스닥 같은 다르게 움직이죠. 나스닥이 더 많이 가요. 다우보다. 기술주죠. 시총 상위 업종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애플도 그쪽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은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시즌이요. 실적 시즌이기도 하지만 신규 제품들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IT 제품들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나스닥이 좀 더 잘 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우보다 더 강한 힘을 보여줍니다. 자, 월봉상 그림 보신다면 잘 가죠. 주봉상 그림 보셔도 지지난주에 음봉 나왔지만 지난주 양봉을 되돌림 나오면서 다시 전고점 근처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일봉상 그림 볼까요? 전고점 근처 갔죠? 다우랑 비교해봅니다. 다우는 이평선 부근이나 약간 이하 내려왔다가 튄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 전고점 근처까지 끌어올립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전반적인 흐름이나 상승세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미증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느냐 찾아봐야겠죠. 자, 뉴욕 마감입니다. 뉴욕 증시 불안서 대선
프랑스인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불란서라고 하겠죠. 프랑스 대선의 유가 우려로 하락이 나왔다 되어 있습니다. 세제개혁 임박에 낙폭 축소했다. 낙폭이 좀 있었는데 줄였죠. 그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프랑스 대선에 대한 지정학적 우려, 유가 하락이 지수를 압박했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시장이 기다렸던 세제개혁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나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이후에 증시가 상승 반전했다고 합니다. 낙폭을 줄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을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채찍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떨어질만 했는데 당근 살짝 주니까 알았어 이렇게 그런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인터뷰에서 다음 주 대규모 세제 개혁안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약간 당근을 줬다. 당근 주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S&P 다우 나스닥 지수 아까 내용 나온 게 있고요. 보시면 나오시겠죠. 나스닥 종합 증시가 5,910포인트입니다. 전일 대비 6.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전날 사상 최고 취입했던 지수가 약간 이제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만 크게 안 무너졌습니다. 좀 유지가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주간 기준 다우는 0.5% 상승, S&P 지수와 나스닥 역시 0.9와 1.8%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제일 잘 갔죠. 달러가 유로와 엔 대비 약세를 보였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올랐다는 얘기죠.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갑니다. 자,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배럴당 $50 이하로 내려왔어요. 50달러 위에 올라가고 안 빠질 줄 알았더니만 빠져요 결국. 유가는 40에서 50 전후 왔다 갔다 할 거라고 했습니다. 50달러대에서 40달러 살짝 내려왔어요. WTI 기본이죠. 미국의 원유 채굴기수 증가가 원유 제공 생산량 증가에 대한 우려를 높이면서 보니까 2배 이상 늘렸다는 얘기도 들려와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는 6월분입니다. 배럴당 1.09달러 2% 하락하면서 49.62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월 29일 이후 최저가입니다. 한 달 정도도 안 됐죠. 한 달 좀 안 됐는데 주간 기준 7% 빠졌고요. 3월 24일 끝난 주간 이후 주간으로 첫 하락입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6월물 북해산 브렌트는 배럴당 1달러 빠지면서 51.68달러를 마칩니다. 그래도 50달러 엔 유지를 하네요. 주간 기준 역시 7% 정도 하락이 나왔죠. 자, 이게 왜 그랬느냐? 석유 서비스 업체인 휴즈베이커에 따르면 미국의 가동 중인 원유 채굴 기수가 이번 주 5개 증가했대요. 688개를 기록하면서 원유 채굴 기수가 14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아니 근데 원유 채굴 기수가 증가했는데 왜? 당연한 거죠. 기름을 많이 뽑으면 생산이 많아지니까 가격 경쟁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14주 연속으로 기름을 뽑던 게 기계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물량은 늘겠죠. 물량은 늘니까 수요와 공급 변칙에 의해서 당연히 유가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유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미국이 되는 거냐라는 얘기 잠깐 들립니다. 다른 국가 이제 오펙 같은 경우는 감산 합의 이후에 감산 얘기 나오고 진행한다는 것 때문에 유가를 좀 끌어올리고 했었는데 미국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이 있으니까 유가 떨어지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국제금값은 상승했다고 합니다. 주말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 고조되면서. 근데 이건 지났죠 이제? 선거가 아까 나왔죠? 1위 누구? 몽블랑이었나? 아저씨 남성분께서 1위 했고 여성분께서 2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위 공화당 얘기 나와줬는데 1, 2, 3위 이제 1차 투표라고 돼 있어요. 1차 투표인데 여기 차이가 확 나지 않으면 2차 3차도 한다고 돼 있죠. 자, 5월에 은값도 전일 대비 온스당 16.2센트 빠졌다고 합니다. 0.9%가량. 프랑스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값 상승을 도왔다. 이게 나왔죠. 1차 투표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박빙으로 어떤 누구도 50% 돌파 못할 것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2차 투표 언젠가요? 상위 2명 성대결 될 것 같습니다. 5월 7일 결선 투표를 맞붙을 것이다. 전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 제목이 다 있습니다. 프랑스 대선 유가 우려로 하락이 나왔다. 그런데 세제개혁 기대감 때문에 그나마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증시 맞죠? 미국 증시 다우나스닥 받고 미증시 마감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했고요.
이제 뭐 보느냐? 코스피 넘어와야죠. 우리나라에 와야죠. 이제 우리 거 해봐야 됩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연봉, 월봉, 주봉, 일봉, 그리고 뉴스를 확인합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2165포인트로 마감했는데, 나스닥이랑 비슷해요, 그죠? 정고점 부근이라고 약간 뭐 돌파는 못 나왔지만 꽤 많은 상승을 보여줍니다. 연간 기준 코스피 올해 올랐어요. 상승 나왔습니다. 야, 힘 좋은데요? 그죠? 안 빠지고. 월봉은요? 월봉 이번 달에 음봉 나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음봉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음봉이지만 아래꼬리 음봉을 통해서 그래도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훅 빠지진 않았어요. 정고점 근처 지난달이죠. 3월달 고점 돌파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 달 약간 하락이 나왔다가 아래꼬리 달리면서 반등이 약간 나오네요. 안 무너졌습니다. 아직은. 주간 기준 보시면 자, 제가 지난주에 시황할 때 월요일날 시황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 코스피의 주봉 형태를 봤을 때 음봉이 나왔죠? 2, 3주 나왔죠? 뭐 나올 거예요? 십자인 캔들이라고 양봉 나올 거예요 라고 했어요. 나왔어요 실제로. 신기하다 그죠? 진짜 나오네? 진짜 나왔어요 예상대로. 흐름입니다. 흐름 보시게 되면 반등 정도나 윗꼬리 혹은 양봉 정도 나올만 하다라고 했는데 진짜 나와줬고, 그럼 지난주 양봉 나왔으니까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대로라면 조정이 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왜요? 요 그림 나왔으니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봉상 그림 보셔도 지난주에 잘 갔어요. 떴어요. 그런데 갭을 띄우거나 한 방에 떠버리게 되면 지지라인을 찾아간다라거나 2선 끌어올 때까지 횡보 나온다거나 하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증시도 약간 빠졌으니까. 자, 코스닥은요. 양봉입니다. 자, 코스닥 양봉 나왔어요. 올해 이제 드디어 양봉이 나옵니다. 자, 코스닥 600이야 기회, 이거를 뭐 제가 재작년부터 했으니까 2015년부터 2015년 연말에 했던 얘기가 2016년도에는 음봉 나올 거예요. 2016년 음봉 나오고 600 이하는 바닥이고 2017년 양봉 나올 거예요. 이제 그 그림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완성되어 가고 있고, 외관 그림 보시면 지난달에 아래꼬리 양봉에서 이번 달에 양봉으로 좀 몸통이 두꺼워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간 기준 보시면 양음양입니다. 양음양이니까 이번 주에 음봉 또 나오나? 620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요. 640 돌파 나오고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의 힘이 그만큼 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봉상 그림 보시면 640을 돌파하지 못하고 근처까지 갔는데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확률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돌파만 해준다라면 50 뚫고 60 뚫고 660 정도, 660이 다음 단계겠죠. 40을 뚫어주면 60, 그 다음에 80, 700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왜? 코스닥은 저평가라. 많이 빠졌던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위치다. 그렇죠? 그래서 좀 기대해 볼만 하고요. 뉴스로 갑니다. 이제 기사는 딱 10개입니다. 10개의 기사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34분이네요. 네. 보통 57분쯤에 이제 시황을 끝내죠. 잠깐만요. 그때쯤에 넘겨드리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한 23분쯤 남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기사는 10개니까 한 2분씩 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시중은행 1분기 깜짝 실적. 진짜? 은행 돈 벌었어요? 네. 이자와 수수료 수익이 껑충 올랐다. 그런데 예상으로는 더 오를 거다. 그런데 충격 먹을 일이 있다. 참 이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당근과 채찍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보니까. 자, 시중은행들이 1분기에는 실적이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회성 요인의 영향이 크지만 본업에서 거두는 이자 수익과 수수료 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은행업이 위기라는 말을 무색하겠다고 합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이 2001년과 2008년 지주사 설립 이후에 가장 많은 순이익이 나왔다고 합니다. 신한금융이 여기 나오죠? 여기 2016년 1분기, 16년 4분기, 2010년 1분기인데요. 까만색이 이제 1분기예요. 1.97, 1.97, 2.10, KB 1.84, 1.89, 1.95, 하나금융지주 역시 1.861이 0.06% 정도 올라갔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 1.91%로 좀 더 올라갑니다. 거의 뭐 1% 가까이, 0.1% 가까이 올라옵니다. 기업은행은 별로 티가 안 나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데 가장 차이 나는 거는 신한금융지주가 좀 많이
추이를 보였다. 순이자 마진이 증가했다 얘기 나옵니다. 비율이 크지가 않아요. 워낙 자금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1%, 2%대예요. 1, 2%대입니다. 하나금융은 1분기 순이익이 4,922억으로 지난 대비 12.4% 증가했다. 하나금융주주 많이 나왔네. 0.06인데 얘는 더 많은데? 그죠? 예, 하나금융이 많이 나왔다고 되어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따른 추가 충당금 3,502억을 제외할 경우는 이익 규모가 1년 전 대비 2배가량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금융도 많이 벌었나 보다. KB 하나금융이잖아요. 그죠? 신한금융은 신한카드 대손 충당금 산출 방법 변경, KB금융은 카자흐스탄 센터 크레디트은행 매각, 우리은행은 중국 화프빌딩 매출 채권 매각 등등등 해가지고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업인 이자 수익도 올랐대요. 이자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 KB금융이라고 하네요. 전년 대비 14.5%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 드느냐? 은행이 돈을 벌었으면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 돈을 벌었을까? 고정이자기 때문에 안 늘었겠죠? 그리고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자를 많이 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금리가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신용도가 국민들의 신용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 신용도 떨어진 만큼 은행들은 이자를 더 받아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자이익의 증가가 이제 순이자 마진 상승에 기인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신한은행이 1분기 순이자 마진이 2.01%로 전년 대비 2.11% 이에 2015년 1분기 2.11 위에 2% 처음 진입했대요. 2% 이상이. 그러면서 은행이 이자를 많이 받았다.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자를 더 많이 냈고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더욱더 힘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라면. 그렇죠? 가계대출 규모 때문입니다. 2015년과 16년에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대출이 늘었어요. 증가는 주춤했지만 대출 금리가 올랐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미국 금리 올렸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올렸지만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 이미 대출은 많이 나가 있어요. 많이 나가 있는데 거기서 수익을 더 보려면 은행이 돈을 더 많이 벌려면 금리만 살짝 올리면 돼요. 이자만 대출 금리만. 이자액이 확대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고수익 자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과 더불어 순이자 마진은 더 증가할 거란 얘기죠. 수수료 늘었습니다. KB증권과 연계영업 확대랑 신탁업 강화를 하면서 1분기 수수료 이익이 41.4% 급증했대요. 우리은행 역시 수수료가 20% 가까이 늘었대요. 신탁 수수료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역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신한금융도 올라왔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게 뭐냐? 여러분 혹시나 대출을 받은 분이나 이제 카드를 많이 쓰고 해가지고 이제 뭐 카드로 했다라면 갚아야 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자를 좀 덜 주는 곳으로라도 이동을 시켜놔야 돼요. 신용도를 쌓아가지고 예전에 뭐 캐피탈이라거나 상금 이렇게 이금했다라면 이제 뭐 일금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좀 줄이거나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자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렇게 안 된다라면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조심하십시오. 자, 화평법입니다. 바이오톡스텍이 화평법으로 인해 퀀텀 점프 계기를 했거든요. 뭔 얘기예요? 화평법이 뭐고 퀀텀 점프가 뭐예요? 가습기 살균제 같은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그래서 화학평가, 화평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화평법 때문에 업체들이 아이고 우리 뭐 이렇게 가습기도 만들고 뭐 화학약품 해야 되겠다, 아이고 장사 안 되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돈을 버는 회사가 있다. 상상하는 회사가 있다. 임상시험 위탁수행입니다. CRO라고 합니다. 흔히 업계 1위 바이오톡스텍이 주인공이라고 되어 있죠. 의약품 만들 때 인체에 해가 되는지 여부를 이제 초기에 알아보는 비임상 시험을 해요. 그래서 이게 등록이 되고 이제 문제 없다 그래야지 판매 되겠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너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독성물질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판매 찝찝하다는 거죠. 이 인증을 받아야 사람들이 구매를 할 거라는 겁니다. 구매로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날 거다, 급증할 거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강정구 바이오톡스텍 회장님이요. 충북 오창 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요. 각각의 화학업체들이 수백 가지 원료를 일일이 분석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시설면서 불가능하다. 외부 용역 주는 게 합리적인데 우리가 최고다. 넘버원. 선제공님이 원하시는 거
미원하면 어디예요? 조미라면 뭐예요? 미원 이런 식으로. 피겨스케이팅 누구예요? 김연아 이런 식으로. 증권 뭐 방송이라거나 아니면은 자동 매입 프로그램 하면 어디? 위너스톡 이런 식으로 넘버원이 되면 나중에 뭔가 그 분야가 섹터가 부각이 됐을 때 그걸 찾게 됩니다. 1등 우선주의. all or nothing이라고 하죠. 1등을 하면 다 먹습니다. 자리 선점을 하고 하면은 다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톡스테 같은 경우가 화평법 때문에 오히려 이익을 볼 거다라는 얘기를 회장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퀀텀 점프니까 날아갈 거다. 급등할 거다. 제약 바이오업계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바이오톡스테 실적도 빠르게 개설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페어플레이 정신 얘기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업계 1위라고 주장한다. 다 그래요. 근데 보면 그 이제 원조집 있잖아요. 원조 족발, 원조 뭐 할매국수 말이잖아요. 여기가 원조입니다. 장충동 족발 여기가 원조고 여기가 원조고 여기가 국내 최초고 막 업계 1위 뭐 회사 보면요 다 그래요. 뭐 증권사라거나 은행업이라거나 보험사라거나 아니면 뭐 상조업이라거나 다 자기네가 1등이래요. 근데 보면 1등이라는 회사가 몇 개가씩 있어요. 실제는 이제 매출이나 시험 수행 건수 등에서 본다라고 돼 있는데 바이오텍스는 그거를 이제 검증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 있다고 말해 주는 게 이겁니다. 왜 1등이냐? 매출, 시행 수행 건수 등에서 우리가 진짜 1등이 맞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홍보성으로 내가 1등이다 말하는 거를 이 형님이 회장님이 강 회장님이 안타깝다라고 말을 하고 되는데 이거는 뭐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텍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봤을 때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앞으로 이제 미래 전망이라거나 상승 가능성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불안할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증시 관련 얘기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빚지는 습관이 따로 있답니다. 부자들 돈 관리 습관이 있다고 돼 있으니까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재무 습관을 실태 조사했답니다. 순자산이 10억 초과 10억이 넘는 부자들이 7가지 좋은 재무 습관이 5개 이상 실천한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돈을 번다는 것 같아요. 좋은 재무 습관은 뭐예요? 선저축, 후지출 다 들었죠. 직장 생활한다라거나 이제 취업하게 되면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야, 돈 쓰고 남는 거 저축하는 거 아니다. 저축 먼저 해라. 일단은 짠돌이 생활백서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절반 잘라 저축해라. 이게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게 있어요, 하나. 네, 하나 있습니다. 돈을 먼저 저축을 해놓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돈이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쓸 만큼 쓰고 남으면 저축하잖아요. 이게 많이 아시는 거죠. 예산안에서 지출하기, 계획을 잡아놓고 그 계획 안에서 쓰는 겁니다. 틀을 잡아놓고 이 안에 쓰는 겁니다. 그거 소홀하게 되면은 못 써야죠. 하지 말아야죠. 10년 이상 계획을 하고 노후자금 모으기. 저도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 합니다. 10년 이상 계획하고 노후자금 모으기. 노후자금이 아니라 저는 10년 이상 계획을 이미 20년 이상 계획을 잡아놨어요. 이미 이상 잡아놨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아직 40 안 됐으니까 60대까지 계획을 다 잡아놨습니다. 뭐 50전에 뭐를 하고 60전에 뭐를 해서 이렇게 해서 얼마를 모으고 어떻게 만들어서 투자를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해놔야 됩니다. 계획을 길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정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짧게 막 이번 달 어떻게 버텨야지가 아니라 올해 어떻게 하고 이번 분기에 뭐 하고 그리고 올해 뭐 하고 5년 안에 뭐 하고 10년 안에 뭐 하고 이거 다 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계부수익이 중요하죠.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나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수익과 지출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로또 4등 됐어요? 와 대박이시다. 운이 저랑 잘 맞으시나 보다. 가계부를 써야 그 들어오고 나오는 걸 알아야 뭘 아끼고 뭘 덜 써도 되는지에 대한 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상황을 모르고 뭘 할라?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돈이 모였어. 돈 많이 버는 사람 기준이고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장 나누어 관리하기. 이것도 맞아요. 실제 돈을 넣다 뺐다 하는 자금이랑 장기 자금이랑 그 다음에 보험용을 쓰는 거랑 어디 뭐 이렇게 적금 모으는 거랑 나눠놔야 됩니다. 정기적인 지출은 자동이체입니다. 자동이체 해놔야 돼요. 편해요 이게. 까먹으면은 가산세, 부가세 뭐죠? 그 추후 납부 세금 더 나오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원리치는 3배 이상은 비상자금 마련하기. 진짜? 그래요? 이게 돼요 근데? 이게 돼요?
쉽지 않습니다. 월주시 3배 이상의 비상자금인데 쉽지는 않지만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 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진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가 어떻게 됐다라거나 그러면 그 보통 100일 정도 동안은 우리가 뭔가 준비한다거나 해야 돼요. 석 달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죠. 나쁜 습관, 충동 구매, 막연하게 생각하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제 가계를 쓴다라거나 계획을 다 잡아놓고 해야 돼요. 카드된 관리비, 보험료 연체하기 큰일이죠. 신용 떨어집니다. 불필요한 지출하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하게 되는 거고, 당장 필요하지 물건 쟁겨놓기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냉장고 보면은 냉장고에 화석들이 많아요. 그죠? 먹지도 않는 거 쌓아놓고 나중에 버려요. 보험에 충분히 가입하지 않기, 보험 가입하라는 얘기군요. 결론은 그죠? 삼성생명연구소니까 충분히는 아니고 최소한 정도는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갑자기 너무 아팠을 경우에 의료실비 없게 되면요 돈 많이 나갑니다. 뭐 누가 그런 얘기다, 보험사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암에 걸린다 라는 말을 합니다. 보험사에서 그런 말을 해요. 뭔 얘기냐, 암 걸린 사람 많다는데. 뒤에 붙는 게 이겁니다. 누구나 암에 걸리는데 암에 걸리기 전에 다른 병에 걸렸거나 죽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보험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 잠깐 들려오고 있는데, 좋은 재무 습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챙기시고 안 좋다 싶은 것들은 좀 빠져나가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용 얘기인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다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니까 간단히 보시고요. 쇼핑 핸드폰으로 대출, 카드 할부보다 금리 낮아 돌풍 예고. 그러니까 지금 은행업들이 이제 어려울 거다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번에 K뱅크 나왔죠? K뱅크 나오고 카카오뱅크 나오는데 모바일 판매 관리 시스템 엠포스 기반 대출 상품 개요가 있답니다. 전북은행이 이르면 상반기 말에 엠포스 기반 소액 간편 대출, 비대면 매출 담보 대출을 출시한답니다. 매출 담보 대출이니까 아무래도 자영업자를 위주로 하는 거겠죠. 개인이 아니라. 쇼핑하면 돈 필요할 때 상점 계산대에 사려가는 물건에 바코드를 찍은 뒤에 스마트폰 대출 신청하면 즉각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상품이 출시된답니다. 물건 사러 갈 때, 뭐 아울렛이라거나 그 백화점 갔을 때, 그렇구나. 그러니까 포스기에서,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오고요. 전문은행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고, 그리고 은행 금리를 좀 더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K뱅크 나오면서.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은행 업종들이요, 좀 새로운 상품들, 신상품들을 자꾸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기 안에서 이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할 수 있는 게 나온다고 하네요. 소액 간편 대출인데 금리가 신용카드의 할부보다 낮아요. 제휴 매장만 확보되면 신용카드 할부 시장을 잠식해 할 거다 보인다. 그럴까요? 포스 시스템 갖춘 매장의 사업자가 은행 갈 필요 없이 모바일로 실시간 매출 담보 대출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많네요. 그죠? 가맹점주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개인도 받을 수 있고. 원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사하시다 보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급전이. 이번 달 이거 넘기면 다음에 물건 들어오면 이거 팔아가지고 돈 되는데, 이게 이번 달만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급한 돈. 정말 짧게 급하게 쓰는 돈. 은행 가려고 그랬더니만 장사를 비울 수 없어가지고 못 가는 경우. 그럴 때 이제 포스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6월 말 출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북은행에서. 포스는 물품을 판매한 시점에 판매 정보를 중앙 컴퓨터에 전달해서 바코드 리더기가 달려가지고 어쩌고 시스템이 되어 있죠. 전북은행이 시행을 하네요. 전북은행만 할까요? 다른 데도 하겠죠. 이게 돈 될 것 같다 그러면 다 할 겁니다. 다 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존 은행들이 설자리가 사라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들을 다른 포스기를 통해 가지고 다른 일부 업체가 한다라거나, 아니면 우리 테슬리님 정답입니다. 아니면은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좀 잠식해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 은행들의 자리가 좀 줄어들 거라는 얘기예요. 약간 잠식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회원님이 얘기했던 게 이자에 또 이자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이자에 또 이자. 대출은 쉬워지는데 갚기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빚의 노예가 되고 힘들어진다. 파산 신청하고 도민 현상으로 큰일 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대출 통장 있으면 됩니다.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앞에 나왔던 것들. 앞에 나왔던 거. 일단은 저축 먼저 하고 써라. 요거 얘기입니다. 5만 원권이 복귀되고 있다고 하네요. 5만 원권의 기환. 올 1분기 5만 원 환수율 66%, 전년비 17% 올라갔답니다. 국권 유입, 한국은행 발언권 정책 등 영향이다. 2009년 발행 이후에 가장 높아졌다고 해요. 7%에서 56%, 61% 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65%까지 끌어올립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환수율이 높아졌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넷마블 ING 생명 청약 얼마나 올릴까? 자, 올해 가장 큰 대여죠? IPO 대여. 넷마블 게임즈와 ING 생명이 청약을 받습니다. 국내 1위 모바일 게임 기업 넷마블 게임즈가 25일과 26일 내일과 모레입니다. 이틀 동안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에 공모가 희망 최상단이 57,000원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청약 경쟁률 기관 투자자 대비 240.74 대 1을 기록했대요. 80.7%가 157,000원 이상을 제시했대요. 가격 미제시 포함하게 되면은 99.8%가 최상단 이상을 냈습니다. 우리 볼 거 있죠? 그러면 인콘이랑 또 있죠? 네, 이런 것들 봐야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 공모 청약 대박 나게 되면은 그 종목도 올라오겠죠. 연관된 건 종목들.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47.1%가 의무보호 예수를 약속하며 물량 확보 경쟁에 나섰다. 좋습니다. 리니지 2 레볼루션 흥행에 따른 실적 개선 및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 다 아는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관심 있게 볼 종목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 하니까, 추천 계속 하니까. 일반 투자자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SK증권을 통해 청약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달 10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이에요. 코스닥 아닙니다. 한 방에 상장하네요. 오, 대박. 자, 그리고 ING 생명은요. 오는 27일과 28일 청약 받습니다. 25, 26, 27, 28 이번 주 화수 목금 공모 청약 때이구나. 이번 주가 공모가 24일입니다. 확정. 회사 측이 제시한 희망 공모가 범위는 31,500원, 4만원. ING 생명은 사모펀드가 100% 대주주인 기업의 첫 IPO다. 사모펀드 잠시 뒤에 얘기하겠지만 IMM 같은 경우도 인수했다는 얘기 나오죠. 다른 회사 미샹 저거 MBK 파트너스 보유한 지분 40.85%를 구주 매출합니다. 다음 달 11일 역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는 670만 주 배정. 삼성증권과 미래에서 KB증권 청약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넷마블 게임즈의 청약률이 얼마나 높아지냐, 경쟁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련 종목 있죠?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그 종목들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올해 주가 상승률 1위는 뭐예요? 아람전자라고 합니다. 하만인수, 삼성의 하만인수권 관련해가지고 엮인 종목 제일 많이 갔답니다. 코스닥은 이화공영, 4대강 관련, 복귀 관련이죠. 보건 관련 얘기 나오면서 올려갔던 종목들, 요것들이 제일 많이 갔답니다. 코스피는 하남, 코스닥은 이화공영. 비치로스의 공장화재 생산 중단, 24일부터 거래 매매 정지, 오늘 정지예요. 비치로스의 24일날 공장화재 발생으로 생산이 6개월 중단된다고 공시를 합니다. 이에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6개월 이날부터 매매 거래 정지를 시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갖고 계시면 큰일 났네, 진짜. 정지된대요, 지금. 근데 보면 지난주에요. 상담하신 분이 있었어요. 종목 상담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비치로셀이요? 애매한데요. 애매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불나서 정지됐대요, 지금. 제가 좋아요, 가져가세요 써봐요. 작살났을 거, 큰일 났을 겁니다, 진짜. 정말 다행이죠. 애매하다 싶으면은 현금 확보가 좋아요. 최고입니다.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자,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미국 최종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삼성, 역시 삼성이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지난 21일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SB2의 미국 최종 판매를 허가받았다고 합니다. 취득했다고 합니다. SBT가 얀센사의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성인 궤양성 대장염, 소아 및 성인 크론병, 건선성 관절염에 대한 판매 허가를 취득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관련한다라면 삼성 바이오피스 움직임 나오나? 지켜볼까요? 네, 봐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기사입니다. 아까 잠깐 했었는데, 우리 이제 사모펀드라거나 이제 이쪽에 그 창투사라거나 사모펀드사들이 회사들을 매입하는 경우가 생겨요. MBK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 많이 하죠. MBK가 많이 하고, 이번에 이제 에이블 CNC를요, 최대 주주 IMM 컨소시엄으로 바뀝니다. IMM 인베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창투사라거나 VC 벤처 캐피탈 업종들 몇 개 보고 분석하고 파악한다 했잖아요. 그 중에 IMM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또 창투사입니다. 그것도. 에이블 CNC에 대해서 IMM 컨소시엄으로 최대주 변경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IMM 인베스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인수한다는 얘기예요. 최대주 변경이 되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가 된다. 왜? 돈 벌려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려보다 기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유통구조 개선과 해외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유치 등 적극적 진행이 될 거다 등등등 나옵니다. 컨소시엄 특수목적 SPC 비너스1이라고 되어 있네요. 25%를 창업주로부터 인수합니다. 1882억에. 마진율이 높은 고가의 색조 신제품 효과와 일본 법인 수출 성장으로 영업이익이 기대가 된다. 자, 요즘에 창투사가 많이 크죠? 지켜보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약간 조용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선재공님과 함께라면 더욱더 신나게 즐겁게 활기차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월요일 아침 시황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 오늘도 대박 나십시오. 네, 길을 팍팍. 네, 오늘도 수고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재공님 마이크 넘겨 드립니다.